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박종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경영경제 시각에서 바라본 인문학을 통한 문제 해결 이렇게 적어 드렸습니다. 사실 경영경제도 어려운데 인문학까지 거기다 얹는 게 이게 과연 올바른 일이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실 텐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제경영학이라는 학문도 결국 의사결정을 위한 학문이고, 그리고 그 의사결정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놓여져 있는데, 그 사람을 가장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학문적 토대는 우리 인류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인문학이다. 따라서 경영경제의 시각과 인문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성과를 낸다. 이렇게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인문학이라는 것도 다른 어떻게 보면 학문의 범주인데 제가 언급할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지금은 명지대학교에 있지만 전에 KDI에 재직했었을 때 가장 했던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경제교육과 관련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드는 일에 관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중고등학교 교과서 집필을 하는데 참여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직간접적으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많은 언론사에서 저에게 의뢰했던 칼럼 역시 이렇게 인문학과 경제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형태, 즉 인문학 속에서 경제적 시사점을 찾던지 아니면 경영경제적 프레임으로 인문학적인 여러 사건과 어떤 내용들을 파헤쳐보는 이런 칼럼들을 단연간 기고했었습니다. 사실 이 인문학과 경제의 만남이란 이 칼럼 역시도요, 제가 한국경제신문에 기고한 지가 한 4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가장 두둑한 미천은 이때 칼럼 기고하면서 얻게 됐던 다양한 성찰과 어떻게 보면 자료 수집에 근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오늘 내용도 그런 내용들 속에서 오늘 이걸 보시는 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전달해 드리면 어떨까라는 내용들을 좀 뽑아 왔는데요. 특히 오늘 이 시간에도 다양한 내용들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특히 휴머니티 프레임하고 비즈니스 프레임, 이 두 가지는 여러 가지가 맞물립니다. 제가 첫 번째 직장 중에 한 곳은 금융회사를 다녔었거든요. 외국계 금융회사를 다녔었는데 그때 외국에서도 근무를 하고 한국에서도 근무를 했었었는데 전 세계 총괄 회장님이 발표를 한다고 해서 마침 좋은 기회다 싶어가지고 월스트리트에 직접 그분의 어떤 기조연설을 들으러 갈 기회가 있었었습니다. 마침 저도 미국 오피스에서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분 이제 연설을 들어보려고 어떤 투자 기법을 얘기하실까, 어떠한 경제적인 어떤 변화를 말씀하실까 하고 메모하려고 딱 들고 갔었는데 정작 그분 입에서 나왔던 것은 역사적인 얘기였고요. 로마 시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여러 사상과 철학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의구심을 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저는 혹시 그분 백그라운드가 인문학, 어떤 역사라든가 철학을 전공했나 살펴봤더니 전혀 그렇지 않고 비즈니스 스쿨을 나온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분뿐만 아니라 그 밖에 워렌 버핏이니 조지 소로스니 전 세계적인 투자자들 역시 항상 자신의 책의 서문에는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내용들을 많이 언급한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날에는 제가 그 뜻을 깊이 새기지 못했는데 저도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왜 세계적인 투자자라든가 세계적인 경제 어떤 전문가들이 서문의 역사와 철학 이런 것들을 많이 언급하나를 살펴봤더니 그런 맥락이 어떻게 보면 숲을 바라보는 시각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인문학의 대표적인 장르라고 하면 역사, 철학, 그 다음에 문학인데요. 이 세 가지 장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의 가장 장구한 시계열 데이터가 녹아져 있는 범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역사만큼 우리 인류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태를 보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전략과 전술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기술한 그런 장구한 어떤 데이터,
찾을 수 없겠죠. 다른 부분에서는. 따라서 지금 뭔가 글로벌 위기가 오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창궐했었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류는 어떤 판단을 하고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역사나 철학이나 문학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요즘 더더욱 들더라고요. 따라서 이렇게 인문학에서 우리가 들여다보는 여러 세상의 관점, 프레임들은 비즈니스 현장에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항상 비즈니스는 인문학으로부터 여러 가지를 수혜를 받기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문학 현상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왜 이 당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고 했었을 때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인 아니면 뭐랄까요? 좀 본질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사실 비즈니스 프레임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방법론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규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 하나의 경제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누군가의 어머니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형이나 누군가의 자식이기 이전에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될 경제인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될 한 집안의 가장인 경우들이 많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느냐는 이 두 가지 범주, 어떤 가게의 가장으로서 개인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범주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그것을 규명하는 이 비즈니스 프레임은 그러한 행태 속에서 여러 가지 인간이 어떻게 변화하고 사고하고 성찰해 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프레임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내용은요, 바로 비즈니스 프레임으로 인문학을 좀 더 풍성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한 가지 요약표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토마스 게인즈버러라는 작가가 그린 이 앤드류스 부부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조금 이따 크게 보여드리긴 할 텐데요. 자, 이렇게 보여드리긴 할 텐데요. 이 그림은 미술사에서 가장 뭐랄까요? 중요시 여기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사실 중세시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술사에서 풍경화라는 장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풍경화가 뭔지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어떤 이렇게 그림에 명확한 오브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오브제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뒷배경만 그리는 그림들을 우리가 풍경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은 자세히 보시면 그림의 절반이 바로 하나는 풍경화, 하나는 인물화로 규정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제가 그림의 절반을 한번 이렇게 가려보겠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은 어떤 이 절반은 어떤 건가요? 이 두 사람을 그린 하나의 인물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쪽에 두 사람을 가려서 반대쪽을 보여드리면 이 반대쪽은 말 그대로 시골의 어떤 목가적인 전원의 풍경을 그린 하나의 풍경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처럼 이 그림은 화폭의 절반은 인물화에, 화폭의 나머지 절반은 풍경화에 할애하고 있을 만큼 풍경에 대한 어떤 비중이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미술사에서는 이 그림은 풍경화라는 장르를 처음 개척한 그런 시초가 됐던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게인즈버러라는 당대 최고의 영국 화가가 자신의 풍경화에 대한 열망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칭송하죠. 지금 보여드린 이 설명 문구는요, 네이버에서 이 앤드류스 부부에 대해서 평가해 놓은 서평이 아니라 그림평, 미술평을 제가 캡처해 온 건데요. 밑에 부분을 보시면 이 작품은 화폭의 반은 초상화에, 반은 풍경화에 할애하고 있어 풍경화에 대한 열정과 둘 사이의 조화로운 균형을 느끼게 해준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당대 최고의 토마스 게인즈버러라는 화가는 정말 풍경화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기 위한 실험적인 시도를 가장 먼저 했던 화가로 그렇게만 지칭하면 될까요? 자, 그런데 경영경제학자들은 이 그림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해석을 가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옆에 있는 이 앤드류스 부부 있죠? 바로 이 그림의 주인공인 이 앤드류스 부부가 사실 이 그림을 토마스 게인즈버러에게 그려달라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죠. 아마 이걸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아마 직접적으로 아파트 베란다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집 실내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인테리어 업자들을 찾아가는 경우도 종종 계실 겁니다. 그럴 때 인테리어 업자가 찾아와서 커튼은 어떻게 하시고요, 벽지는 어떻게 하시고 바닥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라고 얘기하셨을 때 실제 그 인테리어 업자가 시키는 대로 고스란히 그대로 따라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사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본인이 실내 디자인이나 디자인적인 전문 지식을 공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인테리어 업자가 얘기한 것을 고스란히 따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나는 돈을 내는 고객이고 우리 집이고 내 그림이거나 내 거실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의도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인테리어 업자가 아무리 전문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발주자인 고객은 적극적으로 그 인테리어 행위에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림도요, 앤드류스 부부가 자신이 돈을 지불해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앤드류의 친구인 당대 최고의 화가인 토마스 게인즈버러에게 부탁을 한 거로서 당연히 앤드류는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려줬으면 좋겠어 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사를 표명한 그 흔적과 자료들이 앤드류와 토마스 게인즈버러가 주고받았던 편지 내용에 고스란히 남아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일련의 내용들은 그 편지 내용을 바탕으로 저널 오브 컬처 이코노믹이라고 해서 문화경제학회라는 가장 그 저명한 문화예술 분야를 경제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는 어떤 연구 성과물들이 집적된 그 저널에 소개되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 앤드류는 이 그림을 발주하기 위해서 정말 적지 않은 돈을 토마스 게인즈버러에게 지급합니다. 왜 적지 않은 돈이냐? 지금도 사실 어떤 사람에게 제 그림 하나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 녹록치 않은 돈을 줘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그림에 사용되는 여러 물감들이 화학 염료로 대량 생산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염료 하나하나가 자연에서 얻어진 추출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림 한 폭의 값이 엄청 비쌌겠죠. 바로 앤드류는 이렇게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자신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었는데 그 용도는 뭐냐면 자신의 약혼녀인 바로 이 여자분에게 자신의 결혼 선물로 이 그림을 선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두 사람의 신혼집에 거실에 이 그림을 걸어놓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런 과정에서 앤드류는 자신의 거실에 어떠한 내용의 그림이 그려져야 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획하게 됐는데요. 그 구체적인 기획을 전부 하나하나 설명드리기 앞서서 그 기획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결국 이 그림은 앤드류 부부의 과시적 소비품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주 명쾌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앤드류 부부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 그림 안에 어떠한 장치를 배치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두 사람의 복장을 한번 보세요. 이 두 사람의 복장은 마치 파티에 가면 적합할 정도의 연미복이라고 하죠. 그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파티를 하기 좋은 곳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시골의 목가적인 곳이죠. 사실 이 드레스를 입고 이 시골까지 걸어왔다면 아마 이 드레스 끝이 엄청 뭐라고 할까요? 지저분해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이런 멋스러운 옷을 입고 여기 와서 사진을 찍기로 한 이유는 본인들이 이렇게 고급진 옷을 입을 만큼 나름대로 부유한 계층이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특히 앤드류는요, 전통적인 귀족 계급이 아니라 당시 상인 계급으로서 적지 않은 돈을 벌어서 신흥부유층, 어떤 상류층이 됐던 사람으로서 자신도 여느 전통적인 귀족 못지않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앤드류가 옆에 멋스럽게 차고 있는 총 보이시죠? 뭡니까? 나는 이처럼 사냥을 즐기는 이런 고급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또 과시하고 싶었던 장치물이죠. 사실 이곳은 사냥터가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농지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도 특별히 사냥총을 들고
들고 온 이유는 곡괭이가 아니라 자신은 이렇게 고급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특히 그림을 처음 보거나 처음 이해하시는 분들은 나는 그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항상 힌트를 어디서 얻으시면 되냐 하면 그림 안에 이렇게 같이 투영되어 있는 동적인 피사체를 많이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사실 이 강아지 같은 경우도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 두 분은 어떻게 포즈로 서 있으세요 라고 하면 협조를 해주지만 강아지는 그렇게 계속 똑같은 포즈로 있을 수는 없겠죠. 사실 앤드류 부부가 이 강아지를 직접 데리고 왔는지 아니면 작가의 상상력으로 이 강아지를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강아지를 데려왔다 하더라도 강아지는 이 지천을 뛰어놀기 바빴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작가는 그 강아지의 여러 움직임 중에서 하필 왜 이모션을 넣는지를 잘 떠올려 보시면 아주 이 그림의 목적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자, 이 강아지는 두 주인을 어떻게 쳐다보고 있나요? 우러러보고 있죠. 말 그대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쳐다봐 주기를 바라는 그 심리가 이 강아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투영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절반의 화폭 절반의 두 사람의 인물화에서도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분히 투영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아까 미술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폭의 절반은 인물화에 나머지 절반은 풍경화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이 땅 누구 땅일까요? 당연히 앤드류스 부부의 땅입니다. 앤드류는요, 자신이 적지 않은 영지를 가진, 적지 않은 토지를 가진 부유층이라는 사실을 과시하고자 토마스 게인즈버러라는 화가에게 자신의 땅이 화폭의 상당 부분 보일 수 있도록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앤드류스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땅들이죠. 자, 그 당시 특히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경제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조업이라든가 서비스업 부분이 국가 전체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결국 누가 얼마만큼의 부자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사실 얼마만큼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와 관련이 큽니다. 이 당시는 농업 말고 별다른 산업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똑같이 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땅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지속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냐 하면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지속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겠죠. 따라서 그런 과정에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기름진 땅인지 척박한 땅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계절적 시점 어딜까요? 바로 가을입니다. 이 가을에 이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계절적 시점이죠. 따라서 이 그림은 가을에 황금빛 수확기 때 그림을 그리도록 유도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의 목적은 그 다음에 어떻게 실현됐을까요? 아마 두 앤드류 부부는 결혼을 해서 자신의 대저택 응접실에 이 그림을 걸어놨을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대저택에 방문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커피 한 잔 또는 차 한잔 하면서 어머, 저 그림 너무 이뻐요. 두 사람 너무 잘 나왔네요. 근데 저긴 어디예요? 라고 했었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제가 가지고 있는 농장이에요 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자신의 부를 뽐낼 수 있는 장치가 됐겠죠. 자, 바로 이처럼 옛날에 당대 최고의 화가가 이런 그림을 그릴 때도요, 그 사람 혼자 마음대로 그린 것은 아니고 그 사람 역시 누군가로부터 이 그림을 발주받아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그냥 직업이 화가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 자체를 해석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작가의 열망이라든가 작가의 예술혼만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사실 그림의 상당 부분을 왜곡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작가의 열망으로만 표현하는 이런 기조보다도요, 오히려 더 정확하게 작품을 해석하는 판단의 기준은 이 작품 역시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갔던 예술 활동이고 이 비용을 지불했던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의 주인공이 이 작품 활동에 상당 부분 개입했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해석하는 것이 이 그림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또 다른 그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그림은 대표적인 성모 마리아 그림입니다. 이쪽 끝에 그림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의 그림이죠.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입니다. 가운데는 무리오, 이 끝에는 일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세 가지 성모 마리아 그림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놀랍도록 아주 유사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들이 있을까요? 물론 아이를 안고 있거나 옷차림에서도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고 한데요.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언급하고 싶은 공통점은 바로 이 성모 마리아가 입고 있는 이 복장이 모두 푸른색 계열의 가운을 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종교가 천주교이신 분들은 오늘날도 어느 성당을 가보시면 성모 마리아 동상이 자개나 어떤 동상으로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때 색칠이 되어져 있는 조각품이라면 아마 성모 마리아를 걸치고 있는 이 가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거를 푸른색으로 아마 덧칠해 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쉽겠죠. 원래 성모 마리아 동상을 그릴 때는 이런 푸른색을 사용하지 않았나요? 라고 생각했었을 텐데 실제로 중세 이전에 성모 마리아 그림을 그린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리얼리즘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성모 마리아라는 분께서는 좀 뭐랄까요? 빈민층에서 성장하고 자라셨잖아요. 바로 그런 리얼리즘을 강조하기 위해서 옷은 좀 남루하면서 얼굴에는 광채가 나오는 형태로 그림을 그렸던 것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느 시점이 됐더니 모든 성모 마리아 그림이 갑자기 이 푸른색을 사용해서 성모 마리아를 그리는 형태로 전혀 바뀌게 됐는데요. 자, 이것은 왜 일어나는 현상인지, 자, 이게 미술사학계 내부에서는 이런 현상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영경제적인 부분에서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수준의 해석을 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천금석이라는 돌에서 추출한 푸른색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기인합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토마스 게인즈버러 작품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과 달리 이 당시에는 정말 물감값이 비쌌습니다. 대량 생산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물감값이 왜 얼마나 비쌌느냐? 특정 색깔 같은 경우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금보다 비쌌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금보다 비쌌어요. 그러면 금보다 비싼 특정 물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뭔가요? 라고 했었을 때 지금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으려고 했던 천금석이란 돌에서 추출한 푸른색이 가장 비싼 물감이었는데요. 그 당시 그 천금석이란 돌은 오늘날로 따지면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돌입니다. 그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돌을 빻아서 거기서 추출한 그 푸른색은 영롱한 심해의 색깔을 낸다라고 해서 울트라마린이라는 색깔로 불리웠는데요. 바로 그 울트라마린이라는 색깔은 바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색깔들인데 이 색깔을 추출하기 위한 그 천금석, 이 돌에서 푸른색을 추출했다? 야, 지금도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가기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당시에 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돌을 실어 날라서 그걸로 물감을 만들었다? 그야말로 금보다 비쌀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그 당시에 이러한 물감을 얼마만큼 많이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놨느냐라는 것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뽐내는 대표적인 수단이었습니다. 특히 이 당시 종교가 지배하던 그 시절에 집집마다 성모 마리아 그림이나 동상 정도는 누구나 가지고 있었었는데요. 그때 상대방 어떤 외부인이나 상대방 국가의 어떤 외교 사절단이 왔었을 때 도대체 이 사람이 얼마나 권세가 강한 사람인지를 구구절절히 내가 내 입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내 거실에 들어왔을 때 우리 집에 있는 성모 마리아 그림이 얼마나 많은 푸른색으로 휘감겨 있는지를 보여주기만 하더라도 야, 그림 하나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쓸 수 있을 정도라니 이 사람은 나보다 고수구나, 나보다 항상 위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 당시 당대 최고의 화가들은 서로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목적성 때문에 너도 나도 발주자의 의도에 부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푸른색을 성모 마리아의 상당수를 그리기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푸른색을 사용하는 뭐라 그럴까요? 당시 광경을 보면 더욱더 이 푸른색이 얼마나 비싼 물감이었는지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금보다 비싼 푸른색 물감을 어느 날 갑자기 화가에게 이거 가지고 그림 그리쇼 하고 통으로 줍니까? 그런 사람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당시 화가가 발주자인 어떤 그림을 그려달라고 의뢰한 의뢰인에게 오늘은 제가 울트라마린 색깔을 써야 되는 날입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연통을 넣으면 그 발주자의 하인을 통해서 발주자는 그 물감을 손에 쥐어서 그 화가 집에 갑니다. 그럼 그 하인은 화가에게 그 울트라마린 물감을 좀 짜주겠죠. 짜주고 이걸로 이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자, 그 과정에서 또 자신의 하인과 그 화가가 서로 짜가지고 이 물감, 금보다 비싼 이 물감을 다른데 팔아버리고 실제로는 엉뚱한 파란색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했느냐, 이 울트라마린이라는 이 물감을 정말 제대로 그림에 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감을 꾹 짜서 그 그림을 그리고 나면 그 붓 있지 않습니까? 그 붓을 다시 물에 빨아서 다른 색깔을 써야 되니 그 물에 빤 그 물통 있죠? 그 물통을 버리지 않고 고스란히 주인에게 다시 보여주면서 방금 짰던 물감이 바로 이 물통의 요 색깔과 맞은지 봐주십시오 하고 정말 물감이 줄어든 그 양과 물통의 물의 양을 비교해서 정말 이 물감으로 그림을 그렸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하나하나 다 수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금보다 비싼 물감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성모 마리아 그림에서도요, 발주자의 의도가 다분히 투영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처럼 세계 미술계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이 그림을 해석하는데 활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그림을 설명하는 구절도 보시면 동굴 틈으로 쏟아져 내린 천상의 빛이 아기 예수의 몸에 드리워져 축복의 기운을 암시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다순히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형태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예술혼이 완전히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는 작품으로만 해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 그림을 그릴 때 많은 발주자들과 그림의 구도나 내용과 색깔을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서요, 감히 이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이런 대가의 작품을 제가 폄하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대가들 역시도 경제적 굴레로부터 완벽히 자유로웠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대가들도 지금 오늘날의 화가나 오늘날의 예술가가 똑같이 발주자의 여러 가지 입맛에 맞춰서, 아니면 대중예술 같은 경우 대중의 소비 기호에 맞춰서 자신의 구상을 어느 정도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역시도 똑같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 발주자나 고객들의 어떤 기호와 자신의 예술혼을 타협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커다란 감동을 주는 대작품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제약 조건 속에서도 예술적 기질을 발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 대가들은 마치 두 손 두 팔 다 자유롭게 자신의 예술혼을 다 발휘할 수 있었고, 오늘날의 화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뭔가 발주자의 입맛에 맞게끔 그림을 그리게 됐고, 그렇게 하면 정말 오늘날의 예술가에게 결례를 하는 거거나, 아니면 이 사람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술혼을 발휘했어 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실제 목소리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 말고 또 하나의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루이 15세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요, 특히 요거를 제가 인터넷에서 캡처하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그 이유는 요 밑에 요게 같이 나오길 바래서인데요. 요건 뭐냐면 꽃봉오리입니다. 꽃봉오리요. 실제 이 그림은 우리가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루이 15세 이 그림과 같이 요 꽃봉오리가 나오는 그림을 제가 찾았던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이 그림이 얼마나 큰 사이즈인지를 여러분들께 쉽게 직감할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이 꽃봉오리가 같이 나와 있는 그림 사진을 찾았습니다. 자, 좀 설명을 드릴까요? 루이 15세는 역시 이 그림을 그리도록 발주했던
발주자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하면서 몇 가지 요구를 했는데요. 그 과정이 결국 뭐냐? 이 사람 역시도 이 그림의 크기 역시도 자신이 어느 정도 권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도록 만든 것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루이 15세는 당시 이 그림을 어디다 걸어놨냐면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해서 자신의 궁전에 이 그림을 그려놓도록 했습니다. 특히 궁전에 어디에 그림을 걸어놓기로 했냐 하면 응접실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영문으로 따지면 웨이팅 룸 정도 될 겁니다. 이 응접실을 웨이팅 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은 외교적으로 어떤 누군가의 미팅이 있으면 정시에 만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외교 간의 어떤 외교적인 어떤 미팅의 관례는 상대방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당시 유럽 전 대륙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프랑스의 국왕 같은 경우는요, 외국 덴마크나 독일이나 프로이센이나 아니면 영국의 여러 왕실이 프랑스 국왕과 외교적인 협상을 하러 베르사유 궁전에 왔었을 때 이 사람에게 응접실에서 기다리도록 해라 라고 해놓고 정말 응접실에서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이 빠지겠죠. 그렇게 상대방이 진이 빠진 상태에서 자신이 등장해서 외교적인 어떤 협상을 하거나 통상이나 국방적인 협상을 했을 때 훨씬 더 우위를 점하기 좋겠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그림을 응접실에 있는 그 대기실에 걸어놓기로 했는데요. 자, 대기실에서 이렇게 단순히 시간만 허송세월하기보다는 뭘 하면 더 좋을까요? 자신의 어떤 권력과 부에 짓눌리게 만들면 좋겠죠. 바로 이 그림이 웨이팅룸에 걸어졌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루이 15세의 권력과 재산에 짓눌리게 만들려면 당연히 자신이 입고 있는 옷차림도 그 어느 국왕보다 화려한 옷차림일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옷차림이 굉장히 다양한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으면서 멋스럽고 고급스러운 모습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그림의 크기 또한 이렇게 실제 1:1 사이즈보다도 더 큰 사이즈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이 그림의 목적 때문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대기실에서 루이 15세를 한참 기다리고 있는 유럽 대륙의 어느 왕족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기실에 어느 한쪽 구탱이에 A4 사이즈로 루이 15세 그림이 있으면 그걸 보고 여러분들 와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런데 어떤 한쪽 벽 전체에 루이 15세 그림이 정말 집채만한 크기로 딱 그려졌을 때 그 그림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위로 고개를 들어야겠죠. 위로 고개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입도 벌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자신의 어떤 웅대함을 짓눌리게 만들 방법은 그림도 크게 그렸어야 적합할 겁니다. 바로 이 그림이 크게 그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렇게 철저하게 경제적인 메커니즘에 의거해서 어떻게 보면 계획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전 우리 선조들이 그렸던 전 세계 인류의 어떤 보물과 같은 그림들 속에서도요, 그 그림의 작품 내용과 작품의 구도와 작품의 크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렇게 경영경제적인 요소가 아주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대가들의 작품, 어떻게 보면 경영경제 비즈니스 현장과 전혀 관계없을 법한 그림 한 폭에도 이렇게 다양한 경제적인 요소가 숨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은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요소가 숨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과 같이 경제, 경영과 인문학을 섞어서 배운다는 것은 인문학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용하고, 그 다음에 경영 경제를 좀 더 발달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아마 그림 두 편으로 아주 쉽게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